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하루 1,000명을 넘겼습니다. 이달 초 이뤄진 거리두기 격상의 효과는 환자 증가를 억누르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어제 발생 상황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새 확진 환자가 줄긴 했지만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임시 선별검사소는 제 몫을 한다 이런 평가가 있죠. 어제는 970명이 나왔죠. 예. 근데 그것이 뭐 1000명대 발생과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주말에는 검사량이 좀 줍니다. 검사량이 줄은 이유를 찾자면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특별한 의미는 뭐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수도권 선별검사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면 한 50만 건 가량 검사를 했고요. 예. 1,252명이 확진을 받았으니까 0.26% 양성률. 물론 의심 환자 양성률보다는 10분의 1 정도 낮지만 어쨌든 우리 그 저변에 퍼져 있었던 그 감염 환자들을 찾아내는 효과, 이것을 굉장히 이제 몫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초기 단계 때 세계적으로 K 방역이라는 것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 기존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법, 검사 진단법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를 하면 이틀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유전자 증폭 검사를 긴급 승인하면서 그 검사 결과를 보는 시간을 확 줄였죠. 6시간 만에 이제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환자들을 걸러낸 것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왜냐하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특징은 다른 바이러스보다 초기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검사를 많이 해서 환자들을 걸러낸다는 것은 검사 후에 그 격리를 시키거나 치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수도권 선별진료소는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고, 당초는 이것도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효과가 좋아서 그 운영 기간이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인력들에 대한 피로도, 또 인력 수급, 이런 문제가 되겠죠. 네, 임시 선별검사소가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는데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고,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거나 내릴 때 기준이 되는 지표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기준 지표는 현재 그렇게 긍정적인 편은 아니라면서요? 오늘 환자가 이제 970명이 나오면서 일주일 평균 하루 발생 환자가 999명으로 줄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000명과 큰 의미를 둘 만한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3단계를 올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가 하루 발생 800에서 1000명. 조금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방역 조치로 시민들이 좀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3단계 격상에 대한 언급은 현재 없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총리가 대개 그 모두 발언에서 그날 결정된 사항들을 미리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거든요. 그것으로 미루어 보면 오늘 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문제는 논의가 되더라도 어떤 결정 단계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존에 있었던 수도권 2.5단계,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2단계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을 이제 당분간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저희가 현장 연결 때문에 말씀 중에 조금 전에 끊겼지만 지금 현재 그 각종 지표들이 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다가 이제 끊겼습니다. 내용을 좀 이어주신다면요. 발생 지표는 이미 이제 그 거리두기 3단계의 그 기준을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환자 발생이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3단계 격상 기준인데 오늘을 포함시키면 999명, 그러니까 1000명 정도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단계 그 격상의 기준에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더 걱정되는 것들은 그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감염의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그 비율이 지금 28.5%까지 올라갔습니다. 발생이 10건이면 그중에 3건은 어떻게 이 감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방역 역량이 발생을
한두 발짝 뒤에서 쫓아가는 양상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는 동안에 이미 앞에서는 계속해서 N차 감염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그래서 환자 한 명이 이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지수로 만들었는데 1.16 정도 되니까요. 역시 1.0이 넘어가면 유행이 지속된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오늘 1,000명이 나온다면 내일은 1,000명보다 0.16%가 더 늘어난다는 예.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그 다른 결과긴 한데요. 한 달 정도의 전체 감염의 양상을 보니까 24% 정도가 가족 간 전파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서 서로가 접촉을 줄이자는 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예. 가족 사이의 접촉을 줄이거나 주의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서 식구들이 마스크를 쓰고 만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 그래야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심지어 그로 인한 감염은 굉장히 많고 18살 아래 어린 아이들은 그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이느냐도 앞으로의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예. 자, 지금 가장 좀 관심이 가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입니다. 정부가 줄곧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극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외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방역 전문가들은 3단계의 격상 시기가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각종 지표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광범위한 지역 감염 때문에 확진 환자 수가 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0명으로 올라가서 1,000명대로 올라가게 되면 그 숫자가 그 밑으로 떨어질 못하고 계속 1,000명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예.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가끔씩 한번 이게 막 새로운 기록이 나오는 것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500명이 훨씬 넘는 환자들이 예. 나오고 지역별로도 뭐 200~300명이 나오는 그 커다란 지역 감염, 집단 감염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단계를 방역의 측면에서만 보면 이미 3단계를 올렸어야 하는 것인데 예. 그 외에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 보는 것은 이제 막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완전 봉쇄됐을 때 올 수 있는 이제 국민 불편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미세하나마 증가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2월 8일 그러니까 지난 8일에 2.5단계 격상된 이후로 그 폭발적인 증가세는 멈췄다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판단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 그러니까 사적 모임을 5명 이상 못 모이도록 하는 이 조치의 결과를 한번 좀 지켜보자는 것인데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조금 전에 서울 동부구치소 이야기 잠시 해주셨는데 확진자가 50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구치소 측의 대응 그 잘못도 적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라는 게 정부 기관이거든요. 예. 정부가 국민들에게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 이제 사상 최대 규모의 이제 발생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8월에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2차 유행을 이끌었던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자가 457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5월에 있었던 이태원 클럽은 219명. 그런데 이번에 동부구치소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집계한 바로는 528명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인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밀폐되고 밀집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부구치소가 서울 그 시내에 있다 보니까 이게 운동장 같은 것도 없고 큰 건물, 그 12층짜리 건물들이 몇 개 들어서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 산밀이라고 해서 밀집, 밀접, 밀폐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감염이 좀 빨랐다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더 문제는 저는 이 구치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독방 생활을 2주 동안 하고 그다음에 증상이 없으면
이제 혼거실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예. 이제 들어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데 이 독거실에 들어갈 때 검사를 하지 않고 그 수용을 했다는 거죠. 아. 검사가 없었습니다. 예. 그냥 발열 정도 체크만 하고 진단 검사를 하지 않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거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식사 시간 같은 데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감염이 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환자가 지난달 28일에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전수 검사를 한 것은 지난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감염이 전파돼 있다는. 그래서 검사를 하자마자 500~600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구치소 측의 대응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감염병 유행을 잡기 위해서는 백신과 함께 치료제 개발도 매우 중요한데 국내 치료제 개발과 도입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백신이라는 것은 미리 죽거나 아주 약해진 바이러스를 몸에 넣어서 이제 항체를 형성시키고 그래서 예. 감염이 안 되게 하는 것이고요. 치료제는 이제 몸에 그 감염이 돼서 증상이 나타날 때 이 증상을 완화하거나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치료제가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개발하기는 조금 수월한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만큼 이제 광범위한 범위를 그 커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시권에 들어온 치료제를 4종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우선 렘데스비르라고 해서 항바이러스제인데 렘데스비르는 이미 이제 국내에 도입돼서 1,000명 넘는 환자들에게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렘데시비르는 회복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효과는 있는 것이죠. 사망률은 조금 효과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덱사메타손이라는 중증 환자들이 쓰는 그런 그 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장 치료제,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하고 항체 치료제는 우리도 지금 거의 이상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초쯤에는 아마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4가지 치료제는 유의해야 될 것은 증상에 따라서 각각 용도가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백신처럼 모든 환자가 일률적으로 치료제를 투여받거나 처방받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유재복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